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방정치와 지방의회에서 지방정치론을 다룰 때 앞부분에 우리가 다원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그죠? 오늘은 이제 성장기구론, 그 다음에 레지니론 이렇게 이제 뭐 다뤄보겠는데, 성장기구론은 자, 어떻게 보면 다원론의 어떤 이제 좀 다원론이 유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 뭐 이런 컨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미국 사회가 이제 자유주의, 다원주의 사회죠, 그죠? 다원주의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익 집단들, 뭐 활동들, 그 다음에 자유로운 의견을 갖다 다양하게 정치적 가치를 갖다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컨셉이니까. 그런데 성장기구는 뭐냐면은 이 도시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도시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 도시 권력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도시의 개발을 갖다 딱 보니까, 도시 개발이라는 현상을 보니까 이게 소수의 또 엘리트들이, 과거 이제 이 사람들은 과거 엘리트 이론이 있잖아요, 그죠? 엘리트 이론의 연장을 조금 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네오 막시스트예요. 신막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건 대표냐? 잠깐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책을 갖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찾아서 보여주겠습니다. 잠깐만요. 집에 갔다 나왔는 건지 좀 지금 찾으려니까 잘 못 찾겠네요. 어쨌거나 이거는 이제 어반 플레이스 이런 게 이제 로겐과 몰로치라는 학자가 이제 사회학자들인데, 도시사회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인데, 로겐과 몰로치라는 사람이 이제 도시개발의 현상을 갖다 보니까 거기에는 소수의 그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연합을 해서 도시를 지배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갖다 요약을 이제 거의 번역하다시피 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이 강의로는 자, 한번 봅시다. 도시 변동을 가져오는 주요 인적 행위자들, 휴먼 에이전트들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검토함으로써 무엇이? 바로 이 성장기구론이 권력 구조에 관심을 과거의 전통적인 신마르크스주의라든지 혹은 신웨버주의자들의 도시 이론으로부터 부분적으로 어떻게? 과거로 되돌린다. 어떻게? 엘리트 이론으로 되돌린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신엘리트 이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자, 성장기구론은 레짐 이론과 더불어서 장소, 플레이스에 대한 정치 경제의 가장 체계적인 노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성장기구론은 어떤 의미에서 엘리트론을 더 개선한 것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정부 결정에 무엇이 영향을 주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범한 도시개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행위자들이 의도적으로 자발적 행동을 하는 측면을 강조한다. 즉, 기존의 구조주의적인 설명을 배제하고 개인과 집단들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자, 엘리트 이론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엘리트는 주로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도시개발 분야에 집중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집단 속에 있는 성장기구는 그로스 머신이라는 게 왜 기구라고 했냐? 기계처럼 움직인다 이거예요. 성장을 위한
다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익 집단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딱 어떤 계층들이 딱 연합이 돼가지고 전체 기계처럼 움직인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쩔 수 없이 자 처음부터 태어나서 엘리트라는 건 처음부터 구조적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딱 행동해서 자기들끼리 딱 연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계층들이 좀 있겠죠. 그러나 저기 어떤 이해관계를 위해서 자기들끼리 딱 틀을 했는데 그래서 틀을 갖다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이 사람들은 초기의 엘리트론자들처럼 기업 공동체의 권력을 강조하는 측면에 있다. 고전적인 막스주의가 강조하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개념을 구분해서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은 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가운데 사용가치를 강조하는 임대업자들이 도시개발 과정의 핵심에 있다고 강조한다. 자, 우리가 토지가 있어요. 토지를 갖다가 토지를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바꾸면서 물건을 갖다 바꾸면서 생기는 가치가 있죠. 막스의 자본론의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후기에 나온 네오 막시스트들이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 개념들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 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땅을 갖다 랜드 오너가 있어 토지 지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주보다는 그걸 갖다가 그냥 땅을 갖다 농토로 늘려놓으면 뭐예요? 이럴 때 개발업자들은 가보니까 저 농토 좋은데 저거 어떻게 좀 개발 안 될까? 이러겠죠 맨날. 저걸 갖다가 활용하자. 사용하자. 그런데 어떻게 사용해? 임대업을 건물 지어가 임대업을 하거나 빌딩 개발하거나 큰 뉴타운을 만들거나 이러겠죠. 그죠? 임대업자들은 하나의 지역 자본으로서 자신들의 자산을 여기저기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그 굳어 있는 지역이다. 고착돼 있다. 보다 이동 가능성 있는 대도시 자본을 유치해야 된다. 자, 동네 임대업자들은 이걸 좀 개발하고 싶은데 이 땅도 있고 건물도 있어. 이걸 갖다 건물을 더 키우고 싶고 뭐 이렇잖아. 그러면 대도시 자본을 유치해야 된다. 자기가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그죠? 임모빌이다 이게. 못 움직인다. 이동 가능성이 없다 이거. 그래서 성장 연합은 지역의 근거, 플레이스 바운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첫째, 개발 과정에서 직접적 이익을 취하는 기업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연합그룹의 성장 연합이냐. 자, 성장을 도시 개발, 그러니까 도시를 성장시키고 개발하고 성장을 하게 하는 코올리션, 성장 연합이 만들어지는데 세 가지의 그룹이 있다. 세 그룹은 뭐냐? 성장 연합을 구성하는 크로스 콜리션의 세 가지의 그룹은 뭐냐? 여러분들 원고가 조금은 안 맞네요. 제가 쓰면서 조금 고쳐서 올려놔야 되겠습니다. 크로스 콜리션은 첫 번째 지역의 플레이스, 자 고착될 수도 없지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첫째 누구냐? 개발업자, 디벨로퍼, 그다음 파이낸셜, 금융업자, 그다음에 건설들, 컨스트럭티비스트, 건축 컨스트럭트, 빌더들, 그다음에 플래너들, 기획가들, 그다음 부동산업자들, 리얼 에스테이트, 릴터, 부동산업자들, 그다음에 둘째는 지역의 언론, 로컬 프레스, 그다음에 퍼블릭 유틸리티 컴퍼니, 코퍼레이션스, 그다음에 지역의 대학, 그다음 문화기관, 스포츠 클럽, 노조, 자영업자, 소규모 판매업자 등등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장의 연합을 형성한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였어요? 디벨로퍼, 렌티어, 랜드 오너와 디벨로퍼. 이 부동산 가진 사람들, 땅 가지고 그다음 땅에서 임대하는 사람들, 임대업하는 사람들,
건물 가지고 임대하는 사람들이 제일 핵심이다. 이러한 핵심적 그룹들이 바로 여기 성장 기구론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핵심적 이와 같은 핵심적 그룹들이 집합적으로 물질적인 지적 자원들을 통제하고 외부 자원을 갖다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을 행사하는 바로 엘리트들이다. 바로 이 점에서 이 이론을 주장한 로겐과 몰로치는 지방 정부가 성장 기구의 도대체 핵심이 성장 기구로 들어올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지방 정부가 도시의 성장에는 확실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도 도시 개발하고자 하는 그 그룹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지 세력이 되고 있다. 로겐과 몰로치가 의사 결정 체계가 더 힘센 집단에게 유리하고 가장 약한 집단에게 불리하며 사용 가치보다 교환 가치에 대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선호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엘리트 이론의 전통 속에 있다. 여기서는 바로 사용 가치보다는 교환 가치. 자, 처음에는 사용 가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땅만 파면 이거는 사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앞부분에 좀 애매하게 써놨네요. 교환 가치를 강조해야 되는데.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용 가치는 땅만 사용하는 거예요. 땅만 사용하는 거. 교환 가치는 이걸 갖다 개발을 해가지고 교환해서 사실 잉여가 발생하잖아요. 자본론이라는 게, 그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한다 이거 랜드 오너에서. 자, 그런데 핵심 어디 있느냐? 이 도시 개발에 사용 가치보다는 교환 가치에 대해서 더욱 체계적으로 선호한다. 이걸 개발해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서로 임대업자들이에요. 임대업자들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업할수록 수익이 나는 거지. 그냥 땅 그냥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죠? 땅만 사용하는 건 농사 짓는 거는 그냥 사용 가치인데 이걸 갖다 개발해야 돼. 이게 교환 가치. 근데 앞부분에서 약간 내가 써놓은 원문 자체가 조금 헷갈리게 써 있어요. 제가 원문을 갖다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갖다 쓴 거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맞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니까 이거는 이제 사용 가치를 강조하는이 아니고 문장을 다시 고치겠습니다. 제가 교환 가치를 강조하는 사용 가치보다는 교환 가치를 강조하는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이걸 갖다 고친 부분은 제가 밑줄을 딱 꺼놓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수정본을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라는 제2조 지방정치 이론 2라는 제목으로 하고 제가 수정본을 갖다 올리겠습니다. 사용 가치보다는 교환 가치를 강조하는 임대업자들이 도시개발 과정의 핵심으로 있다고 본다. 그래서 로겐과 몰로치가 의사결정 체계가 더욱더 어떤 입장이 더 유리하고 약한 입장에 관심이 더 약한 입장에 불리하고 그 다음에 사용 가치보다는 교환 가치에 대해서 더욱 체계적으로 선호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엘리트 이론의 전통 속에 있다. 그러면 전통적인 엘리트 이론과 이러한 성장기구의 차이점은 뭐냐? 이 성장기구는 단순히 엘리트 이론의 확장이 아니고 첫째, 도시개발 문제가 전통적인 엘리트 이론의 지역사회 권력
구조론보다는 더욱더 구체적이다. more specific. 더 구체적이다. 어디 옛날에 그냥 권력을 가지고 있던 지금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권력을 지배력을 의사결정 도시개발의 의사결정을 주도한다. 이렇게 구체화되었다. 둘째, 옛날에는 엘리트론 다원론을 이렇게 논쟁할 때는 누가 지배하느냐, who governs, who rules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면 지금 어떻게 지역의 물리적 재구조화, physical restructuring, 물리적 재구조화에 대해서 누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며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도시의 재개발, 도시의 개발, 그 다음에 도시를 어떻게 옛날 놀고 있는 땅들 이걸 갖다 개발하면서 이익을 갖다 보잖아. 구체적인 성격이죠, 그죠? 옛날보다는 권력 이론이 옛날에 엘리트는 막연하게 누가 권력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훨씬 더 구체화돼서 도시 개발에다가. 셋째, 지역 공동체 내에서도 지역 외의 의사결정이 갖는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과 지역 외. 그러니까 이걸 그 동네만 하는 게 아니라 옆 동네까지 쭉 이렇게 벌릴 수 있다. 도시개발 자체가. 복합계 도시개발, 통합 도시개발 이런 거 있잖아요. 말한 것처럼 기업 공동체 내에서도 지역 및 지역 외 의사결정의 결합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바로 이제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데이비드 저치 등등 세 명이 쓴 Urban Politics, Theories of Urban Politics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거기에 여러분들 보면 참 이 책이 제가 옛날에는 도시행정론 시간에 또 강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카톨릭 때 처음 와가지고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논문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여기에 다원주의, 엘리트 이론과 성장 기구론, 레짐 이론과 도시 정치 이런 논문도 있고 구체적으로 관료들의 역할, 정치적 리더십, 도시의 규모,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제도, 시민권, 도시 사회 운동, 그다음에 여성과 지방 정치,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한계 등등 아주 좋은 주옥 같은 논문들을 갖다가 도시 정치와 행정 분야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학자들 논문을 상당히 모아놨어요. 그래서 또 어떤 더 최신의 이론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 아직도 여기는 전 핵심 이론을 갖다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번째 레짐 이론인데 레짐 이론은 politics matters를 똑같이 주장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자 도시 한계론 이런 게 있어요. 도시 한계론과 city limits 이건 경제가 지배해요. 지방 정부가 자 네오 막시스트 우리 분들 쉽게 말하면 경제 결정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지나 보니까 정부는 어떻게 사회는 하부 구조가 있고 상부 구조가 있다. 그러나 이 하부 구조, 상부 구조는 법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거다. 응? 이데올로기는 하부 구조는 뭐냐? 바로 경제다. 경제 체제다. 이 경제 체제가 밑에서부터 생산량을 갖다 만들어주고 그 속에 있는 생산을 하는 주체인 노동자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고 노동을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고 자본가는 자본을 가지고 있죠. 노동자는 노동을 제공하죠. 그래서 거기서 자본가가 임금을 급여를 주면서 노동자를 써가지고 거기서 생산을 함으로써 교환을 하면서 생기는 잉여 가치를 갖다 가지고 있다. 여기서 모순이 생긴다. 이거 아니에요. 이제 네오 막시스트의 기본 이론이라는 게 그죠? 거기서 개고점 모순이 있다. 잉여 가치를 갖다가 자본가가 독점한다. 그러니까 이게 부조리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노동자는 점점 궁핍해진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불만이 쌓인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 뒤엎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어제 그런 이론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인 것이 구조적이고 구조적인 것이 다 결정한다. 정치까지도 그런 생각이 퍼졌죠. 미국에서 네오 막시스트 시론이 70년대 후반에 많이 퍼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70년대 중반부터 유럽에서는 굉장히 퍼졌어요. 6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후반, 70년대 유럽에서는 막시즘을 새로 부활했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복지국가 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층화가 많이 진행된 거죠. 노동자가 가진 자본자가 너무 많은, 여러분들 최근에 피게팅가 하는 사람, 프랑스 경제학자 있죠. 21세기 자본론 이런 거 쓰는 사람, 그런 것도 있지만 불평등이 심해졌다. 60년대도 그렇게 느꼈다. 그러다 보니까 60년대, 70년대 후반에는 60년대 후반, 70 초반에도 많은 네오 막시스트들이 생겼고, 또 그 영향하에 또 미국에서도 70년대 중반에 막시스트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말하는 바로 로겐과 몰로치 이 사람들도 바로 네오 막시스트 전통 속에서 시작을 한 거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경제적 결정론이 갖다 지배하고 있다 이거라. 이제 여기에 이제 클래런스 스톤이라는 학자가, 여기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보여줬겠지만 레짐 폴리틱스 이런 거 들고 나와가지고 지난 시간에 보여줬죠. 시티 리미츠. 시티 리미츠도 바로 그런 생각이에요. 경제가 지배한다 이런 생각을 갖다 사실은 좀 밑에 깔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생각을 좀 다른 측면에서 봤다. 이게 정치란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 경제적인 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은 정치와 경제, 자 정치 권력을 진 사람과 경제 권력을 진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갖다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익,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 이 두 개가 서로 대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시정부, 지방정부는 파국에 이른다. 결국 그래서 도시정부의 역량을 갖다 키우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과 그 다음에 기업 권력, 경제 권력이 서로 간에 연합을, 때로는 이제 다른 목적으로 정치 권력이 또 다른 세력하고 연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레짐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었다. 레짐이 뭐냐? 체제를 갖다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연합 체제를. 그러니까 political coalition이에요. 레짐 이론의 전제는 도시의 정책 결정자들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 여기서 막시스트 이론에서 그 막시스트도 첫 번째 버전이 있고 두 번째 버전이 있어요. 막시스트의 전통적인 버전은 경제가 다 지배한다. 두 번째는 다시 막스를 갖다 60년대 유럽의 학자들이 다시 막스를 읽으면서, 특히 니코스 플란차스 같은 이제 사회학자들이 이제 그 앞에 알티세라는 학자가 있는데 루이스 알티세라, 이 사람들이 막스의 글에서 블리메르의 18일이라는 루이 나폴레옹이죠. 마르크스 나폴레옹의 조카인 나폴레옹 3세죠. 그 나폴레옹이 거기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돼가 선거에서, 그런데 친위 쿠데타를 일어나서 황제가 될라. 자기 삼촌하고 똑같아. 삼촌도 대통령 장군으로서 딱 대통령이 된 다음에 황제가 됐잖아요. 이 사람도 나중에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에서 의회 권력을 갖다가 무시하고 자기가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가지고 황제가 올랐다. 황제가 되려고 한다. 그 과정을 갖다가 막스가 당시에 프랑스로 도망갔죠. 프랑스에 있으면서 그걸 갖다 그 과정을 1848년에 일어났던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시민 폭동을 갖다가, 그게 파리 코뮌인데 그 현상을 지켜보면서 이제 글을 쓴 거죠. 이제 그래서 그때 보니까 어떤 시기에는 이 국가는 말이야, 정부라는 것은 이제 국가인데, 국가 권력인데, 이 그 국가 권력은 특정 시기에는 이걸 갖다가 경제 권력의 이해를 반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자율성이 아니고 상대적인, 언제나 자율성이 절대적으로 있다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자본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건데, 자 막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란 것은 자본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거다 그랬어요. 부르주아 이익에 그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위원회다 이랬어요. 부르주아 이익의 집행위원회다.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해주는 단체다 이거야. 국가를 그래 본 거야. 막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그런데 나중에는 저기 자기가 이제 1848년에 그런 이제 시민혁명도 일어나는 거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때 쿠데타를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갖다가 대통령이 일으키는 걸 갖다가 보면서 특정 시기에 위기 국면에서 크리티컬 정치라 그래요. 역사적으로 아주 위기 국면에서 국가 권력이 자본가의 집행위원회에서 있던 국가 권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갖다 가졌기 때문에 언제나 자율성을 갖는다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종속되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시기에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는다. 일부만 부분적인 자율성이지 상대적인 자율성, 절대적인 자율성이 아니고 그래서 상대적 자율성을 도시의 정책 결정자도 경제 권력, 자본가 권력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다 세력을 갖다 세금 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물론 정치 권력이 월등히 세요. 이런 이론들도 상당히 미국적인 이론이에요.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어떤 정치 질서가 더 형성되어 있는 그런 데서 정부라는 것이 되도록이면 잘 안 보이게 그런 엄파이어, 심판자, 그 다음에 선량한 심판자 역할을 하는 정도라 우리 그렇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자유방임주의 이론 이런 거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정부가 다원주의 이론에서 그 정도로 보는 거거든. 정부라는 것은 그냥 심판자 역할만 해라.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는 정도까지는 조금 개입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마구 하는 신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정부 많이 개입하지만 정부 개입을 갖다 최소로 줄이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정부대로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런 체제에서는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기업 권력이 경제 권력이 따로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개입 뭘 갖다 평소에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더라. 그래서 바로 막스가 썼던 그 개념, 상대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이 클래런스 스톤이라는 학자가 여기 있네. 클래런스 스톤이라는 학자가 이걸 갖다가 차용을 해가지고 이 지방 정부에 있어서의 정책 결정자들이 결국은 흔들면 이제 경제로부터 완전히 종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종속된 개념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정치 권력이 도시 정치자들이 경제 권력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대로 힘이 있고 이거는 이거대로 힘이 있다 이거라.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 권력은 정치 권력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권력을 갖다가 어느 정도 권력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양자가 충돌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결합이라보다는 연합해야 된다. 연합 세력, 콜리션, 연합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비록 경제 권력이 구조적인 힘은 있지만 어느 정도의 정치 권력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연합을 형성해서 원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이 레짐 이론의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올려놓은 레짐 이론의 발전과 과제라는 논문에 있죠. 그죠? 올려드린 거. 그걸 갖다 보면은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레짐 이론의 발전과 과제 그리고 여기에서 이 책에서 조금 더 설명됐던 내용들을 갖다가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한 이야기를 갖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30분 가까이 강의가 이제 됐는데 28분 이 상태로 일단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레짐 이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갖다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